한서윤은 대산그룹의 수석 부사장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롭다는 것을 느꼈다. 넓은 방 안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 어떤 풍경도 이 방 안의 긴장감을 완화시키지는 못했다. 한서윤의 아버지이자 그룹의 총수인 한기욱화 회장이 무거운 가죽 의자에 앉아 냉혹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맞은편 소파에는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한태준. 그녀의 삼촌이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모두 한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김지훈. 그는 가장자리가 달아해진 낡은 재킷의 흐릿한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씻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기욱 회장은 그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코를 찡그렸다.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서윤아, 네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싶지 않아. 당장 저자를 내보내고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소동을 끝내라. 한기욱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가웠다. 대산그룹의 후계자 한서윤이 선택한 신랑감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다. 그는 고아였고 학력도 없으며 그 흔한 직장 경력조차 전무했다. 그는 거리에서 가끔씩 발견되곤 하는 말 그대로 떠돌이처럼 보였다. 한서윤의 약혼 발표는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산그룹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그룹의 명성과 재정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아버지, 저는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본 어떤 남자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한태준 삼촌은 조롱하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뛰어나 서윤아. 넌 대체 뭐가 보이니? 저 남자가 뭘 했길래 깡통을 들고 구걸이라도 하던가. 대산그룹의 후계자가 길거리의 거지와 결혼한다니.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어. 네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지 보이지 않아? 김지우는 그들의 조롱과 분노 속에서도 마치 고요한 폭풍의 눈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처럼 무감각해 보였다. 그의 낡은 옷과 무기력해 보이는 자세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에는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비치지 않았고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깊이와 차분함만이 있었다. 그 눈은 마치 수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오래된 호수 같았다. 바로 그 눈빛이 한서윤을 매료시켰고 그녀가 그를 선택한 이유였다. 일주일 전 그녀는 비밀리에 진행 중이던 사업 협상 문제로 혼자 밤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폭력배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는 노숙자를 보았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순간 김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폭력배들의 우두머리가 노숙자를 발로 차는 순간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폭력배들은 총 3명이었고 그들은 모두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압당했다. 김지우는 그들을 때리거나 상처 입히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팔꿈치 관절이나 손목, 무릎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꺾어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잘 짜인 무용수의 움직임처럼 우아했고 동시에 치명적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숙자에게 담요를 건네고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려고 했다. 그때 한서윤은 그에게 다가갔다. 잠깐만요. 김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당신 누구세요? 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나요?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깊은 끌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은 그를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그는 어떤 직업도, 집도, 가족도 없었다. 그는 단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그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는
그가 가진 통찰력과 지혜에 놀랐다. 그는 기업 경영, 국제 정치, 심지어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지식은 단순히 책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며 그의 겉모습은 철저하게 계산된 위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 씨가 당신의 결혼 상대자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서윤아, 네가 이토록 멍청한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다. 한기욱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서늘하게 울렸다. 결혼을 강행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대상그룹의 후계자 자격도 박탈될 것이다. 한서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완고함에 한기욱 회장은 분노에 차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그때 한태준 삼촌이 개입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김지훈에게 다가갔다. 이봐, 자네.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서윤이는 똑똑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순진해. 자네가 그녀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난 알고 싶군. 그는 김지훈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다. 혹시 서윤이가 가진 막대한 재산 때문인가 솔직히 말해봐. 내가 자네에게 돈을 좀 챙겨주고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해주지. 자네 같은 남자에게는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줄 수도 있어. 김지훈은 한태준의 손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발했다. 그는 한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서윤 씨의 결정에 존중합니다. 그의 대답에 한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속내를 읽지 못하는 김지훈의 태도는 그를 짜증나게 했다. 그때 한기욱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나 그거 2차 써야 낸데. 좋다. 네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결혼해라. 그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한서윤은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든 재산과 후계자 자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은 화려한 식 없이 조용히 오늘 당장 진행하도록 하겠다. 너의 고집이 불러온 결과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한태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결혼을 강행하면 서윤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자리는 결국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다. 그는 서윤이의 어리석은 결정이 자신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대상그룹 소유의 한적한 별장에서 한서윤과 김지훈의 결혼식이 초고속으로 진행되었다. 호화로운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 그들은 가장 간단한 흰색 옷을 입었다. 증인도, 하객도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처럼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서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김지훈의 손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신뢰와 평화를 주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그의 별장에서 한태준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났다. 한서윤은 이제 더 이상 대상그룹의 공주가 아니야.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다. 그의 목소리는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좀 이상해.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놈의 신원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해. 그리고 오늘 밤 두 사람 모두를 처리해. 최대한 조용하고 깔끔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라. 밤은 깊어지고 정적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한서윤과 김지훈의 신혼 첫날 밤은 모두의 축복이 아닌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위협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 김지훈이었다. 그는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다. 오래전 그가 사라졌던 이유. 바로 그들이 다시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전조였다. 호숫가에 자리 잡은 대산그룹의 별장은 밤의 장막에 덮여 마치 모든 소리를 흡수한 듯했다.
방 안은 조명 하나 없이 어두웠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었다. 서유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밤의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뿜어내는 정체 모를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낡은 재킷은 사라졌고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다. 결혼식의 삭막한 분위기와 아버지의 단호한 선언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의 침묵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는 마치 늑대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밖의 어둠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예리한 시선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의 전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경계심처럼 느껴졌다. 그때 미세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츠츠츠 하는 작은 마찰음. 그것은 마치 정교한 도구가 창문의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희미한 발소리. 세 걸음, 네 걸음. 서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고개를 돌렸지만 그 순간 지훈이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조였다. 평소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강철처럼 단단하고 위압적인 음성이었다. 그의 말에 그녀의 몸은 마치 묶인 것처럼 굳어버렸다. 침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세 명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도,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들 같았다. 그들이 서윤과 지훈의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가장 앞에 있던 암살자가 손가락을 반가쇠에 올렸다. 그 순간 지훈의 모습이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움직임이 너무나 빨라 눈으로 포착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한순간 지훈이 서 있던 창가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음 순간 그는 첫 번째 암살자의 뒤에 있었다. 그는 마치 공기를 뚫고 지나가는 바람 같았다. 첫 번째 암살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총구가 거꾸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총구는 턱 밑을 겨누고 있었고 그의 손목은 이미 부서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조차 내기 전에 지훈은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어 그를 무력화시켰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암살자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즉시 총을 지훈에게 겨누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암살자의 몸을 방패 삼아 두 번째 암살자에게 돌진했다. 그는 마치 예측 불가능한 유령 같았다. 그는 두 번째 암살자의 총을 발로 차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그의 몸을 뒤틀어 세 번째 암살자의 총구로부터 벗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미리 짜인 안무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무술의 달인이라기보다는 움직이는 공학자 같았다. 세 번째 암살자는 총을 쏘려고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지훈의 손이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빠직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이 부서졌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지훈은 그를 힘없이 쓰러뜨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채에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세 명의 암살자는 모두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모두 팔꿈치나 손목이 부러져 있었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지훈의 기술은 완벽했다. 살인은 목적이 아니었다. 단지 무력화가 목적이었다. 서유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낡은 옷을 입은 조용하고 무력해 보이던 김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마치 전장에서 방금 돌아온 무자비한 전사 같았다. 그의 몸에서는 더 이상 피곤함이나 무기력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긴장감과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다. 지훈은 쓰러진 암살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몸을 뒤졌다.
그는 그들의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장치를 찾아냈다. 그 장치는 마치 군사용 통신 장비 같았다. 그는 그 장치를 한 손으로 부수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역시 그놈들이었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서윤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그 남자.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남자는 누구였죠? 지우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어둠이 서려 있었다. 그 남자는 제가 위장하기 위해 만든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남자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쓰러진 암살자 중 한 명의 재킷을 벗겼다. 그의 팔뚝에는 작은 뱀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서유는 그 문신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문신은 국제사설 용병 조직인 오우로보로의 상징이었다. 그 조직은 그가 과거에 소속되었던 군대의 최대 적대 세력 중 하나였다. 그들은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들이 다시 나타났군. 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삼촌분이 그들과 손을 잡았을 줄이야.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군. 서유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삼촌이 단지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암살까지 계획하고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지금부터 제 말을 따르십시오. 지우는 서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별장은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곧 더 많은, 더 강한 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서진 문을 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두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를 노리는 자들은 이 별장 주변에 이미 숨어 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서유는 그에게서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만났던 거지의 눈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깊이와 강인함은 단순한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정한 모습이었고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전사의 영혼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세계로 들어갈 차례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지훈의 차가운 손을 감싸 안았다. 차갑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밤의 어둠은 그들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고요함은 폭풍의 눈이었다. 김지훈과 한서윤은 낡고 허름한 안전 가옥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곳은 밖의 웅장한 별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먼지가 쌓인 가구들과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지만 한서윤은 이곳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젯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들, 즉 그가 3명의 암살자를 순식간에 제압했던 그 모습은 그녀의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켰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거리에서 자신을 숨겨야만 했는지, 왜 그의 눈빛이 그토록 깊고 평온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힘을 가지고도 왜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는지. 지우는 서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의 움직임은 어젯밤의 전투만큼이나 정확했지만 부드러웠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 누구도 이곳의 존재를 모릅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죠? 아니, 누구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 대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마치 깊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림자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특수작전군의 핵심 요원이자 전략가였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과 범죄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카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팀의 리더였습니다. 지우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으로 벽의 한 점을 응시했다. 저희의 마지막 임무는 전 세계의 군수 산업과 사이버 테러를 조종하던 거대 조직, 컨소시엄을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위 정치인, 재벌, 그리고 군 관계자들까지 포섭하여 거대한 그림자 제국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핵심 자원과 자금줄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유는 그가 숨기고 있는 깊은 고통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배신자의 함정에 빠져 전멸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저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저를 제거하기 위해 온 세계에 제 얼굴이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은 당신을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서윤이 물었다. 네, 저는 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제 과거, 제 존재, 제 이름까지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이게도 모두가 가장 무시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 존재를 무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림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서유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동시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미스터리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팀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영웅이었다. 그럼 우리 삼촌이 그들과 손을 잡은 건가요? 컨소시엄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삼촌은 그저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은 대산그룹을 자신들의 자금줄로 이용하고 싶어 했고 삼촌은 그들의 힘을 빌려 그룹을 차지하려고 한 겁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가족은 그저 목표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남겨둔 마지막 찌꺼기인 거죠. 그의 이야기는 서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그 단단한 감각, 그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고요한 힘의 근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신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서윤이 말했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신을 돕고 싶어요. 나는 대산그룹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내부 시스템과 재정 흐름을 모두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우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단호한 결심을 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는 용감한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맹입니다. 같은 시간 한태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는 분노의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보고를 들으며 소파를 내리쳤다. 말도 안 돼 3명의 정예 요원이. 단 한 명에게 당했다고 그가 대체 누구야? 그의 부하 직원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확인해본 결과 그 남자의 신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투 기술은 전설적인 그림자라고 불리던 자의 전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수년 전 컨소시엄을 괴멸시켰다고 알려진 카론 팀의 리더 한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놈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이미 죽었어야 했어.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뒤졌다. 세르펜트라고 이름 지어진 연락처가 나타났다. 세르펜트는 컨소시엄의 핵심 인물이었고 지훈의 팀을 배신하고 전멸시켰던 장본인이었다. 한태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이군. 한태준.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끄러웠다. 마치 독사 같았다. 세르펜트, 그가 살아있어. 김지훈이라는 이름의 그자가. 그림자가 틀림없어. 내 부하들이 모두 당했네.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마치 전화를 통해 도끼를 뿜어내는 듯했다. 그래, 흥미롭군. 그 쥐새끼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걱정 마. 한태준. 그는 이제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기도 하니까. 전화가 끊겼다. 한태준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컨소시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단지 더 큰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전 가옥에서는 서윤과 지훈이 탁자 위에 대산그룹의 조직도와 컨소시엄의 연결망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강렬하게 빛났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안전 가옥의 공기는 마치 군사작전 본부와 같았다. 낡은 탁자 위에는 대산그룹의 조직도와 복잡한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김지훈의 손가락이 지도처럼 움직였다. 그의 옆에는 한서윤이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의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들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그들은 지친 기색 없이 오직 임무에만 몰두했다. 지훈은 펜으로 조직도 위에 한태준 삼촌의 이름을 가리켰다. 삼촌분의 네트워크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는 힘듭니다. 우리는 그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권위가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중심으로 뭉칩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들 사이의 신뢰를 깨야 합니다. 그들의 동맹은 오직 이기심 위에 세워졌으니까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지훈의 전략적 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동맹은 대선그룹의 이사들과 외부 투자 회사인 블랙피닉스입니다. 그들은 삼촌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지훈은 차분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블랙피닉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대신 그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을 노출시킬 겁니다. 바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자금 세탁 네트워크입니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전직 해킹 전문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제가 도왔던 인물입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감정 없이 말했다. 이제부터 서윤 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서 자금 세탁의 흔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규모 자산 거래를 조작하여 그들의 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그들의 파트너들이 우리 삼촌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흥분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이런 종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지훈의 옆에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지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치밀한 전략가였고
서윤은 그 전략을 현실 세계의 규칙과 논리에 맞춰 실행하는 집행자였다. 그들은 마치 퍼즐에 서로 다른 조각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며칠 밤낮으로 그들은 먹고 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작업을 진행했다. 지우는 해커 친구와 은밀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블랙 피닉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잠입했다. 그는 방화벽과 보안 시스템을 우아하고 조용하게 무력화시켰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가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한편 서윤은 지훈이 찾아낸 수백 개의 파일을 분석했다. 그녀는 그들의 자금 세탁 경로를 찾아냈고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동맹들의 이름을 알아냈다. 그녀는 전략적인 금융 거래를 조작하여 그들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 모든 움직임은 한태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한태준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이상한 금융 거래와 갑작스러운 파트너들의 신뢰 상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다그치며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한태준은 이 모든 것이 경쟁 그룹의 음모라고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하찮게 여겼던 거지와 자신의 조카딸이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제길 대체 누구야? 블랙 피닉스 대표가 내 전화를 받지 않아 놈이 나를 배신했나? 한태준은 사무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졌다. 그놈들이 감히 나를 무시해 좋아. 아주 크게 한 방 먹여주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대산그룹의 차기 총수 자리를 공표할 거야. 누가 진짜 대산그룹의 주인인지 세상에 보여주겠어. 그의 분노는 지훈과 서윤의 계획의 일부였다. 안전 가옥에서 서윤은 한태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는 속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삼촌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어요.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만은 가장 큰 적입니다. 특히 그가 세르펜트와 연관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공개적인 장소로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될 겁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지만 서윤은 그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힘든 삶을 살아온 전사의 고독함을 보았고 이제 그가 그녀의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목적을 위한 동맹을 넘어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를 만날 시간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서윤이 물었다. 지훈은 탁자 위에서 한 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것은 한때 그가 몸담았던 비밀 조직의 오래된 자료실이었다. 그곳은 그의 과거와 한태준의 배후에 있는 세르펜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한태준의 오만함과 김지훈의 지혜로운 전략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지훈과 한서윤이 들어선 곳은 한때 대산그룹의 핵심 데이터 서버실로 쓰이던 곳이었다. 외부에선 그저 낡은 창고로 보였지만 내부에는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한태준 삼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입계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왔군. 서윤아, 그리고 내 신랑감, 너희들이 이토록 오만하게 내게 도전할 줄은 몰랐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렸다. 그는 자신의 공개 기자회견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유도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네가 선택한 이 남자가 대체 뭘 할 수 있겠니? 그는 재벌가의 권력 게임을 이해하지 못해. 이제 너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김지훈은 아무런 말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한태준의 오만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를 향한 조롱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윤은 한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삼촌, 당신이 우리를 부른 곳이 여기라고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서윤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우리는 당신을 이기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온 거예요. 서윤의 말이 끝나자 지우는 한태준이 앉아있는 컴퓨터 앞에 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몇 개의 명령어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한태준이 지난 며칠간 진행했던 모든 비밀 거래 내역과 그의 동맹들, 그리고 그들의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 한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화면을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데이터베이스는 완벽하게 보호되어 있었는데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당신이 거래했던 블랙 피닉스는 이미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비밀 장부를 당신에게 분리하도록 조작했고 당신의 자금은 이미 다른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당신은 이미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동맹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당신의 모든 계획은 이미 파산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의 오만함을 이용해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파멸을 선언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태준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 같았다. 그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대체 누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태준의 절규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때 그들의 뒤에서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훌륭한 게임이군. 지켜보는 내내 즐거웠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경멸과 오만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훈과 같았지만 그 눈에는 어떤 윤리적인 경계도 없이 오직 냉정한 계산과 힘에 대한 갈망만이 번뜩였다. 그는 마치 뱀처럼 유려하고 위험해 보였다. 당신은 누구죠? 서윤이 물었다. 남자는 서윤을 훑어보더니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나의 오랜 친구. 아니, 이제 저기겠지. 오랜만이군. 그림자. 지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의 미소를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세르펜트라고 불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바로 지훈의 팀을 배신했던, 지훈의 동료였던, 그리고 이제는 가장 큰 적이 된 자였다. 당신은 살아있었군. 지훈이 말했다. 그래, 살아있지. 세르펜트는 말했다. 네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던 컨소시엄은 사실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 그리고 난 그 뿌리를 잡았고 새로운 컨소시엄을 만들었지. 한태준은 그저 우리가 대산그룹이라는 체스판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졸에 불과해. 한태준은 충격에 휩싸여 그를 쳐다보았다. 세르펜트, 당신이 나를 이용한 거야. 세르펜트는 한태준을 마치 벌레를 보듯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용하니, 한태준,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준 거야. 너는 권력을 원했고, 나는 너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힘을 보여줬지. 하지만 넌 너무 어리석었어. 너의 오만함이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난 이제 너를 버린다. 그의 말은 한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권력도, 돈도, 그리고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컨소시엄의 그림자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그저 이용당하고 버려진 존재가 되었을 뿐이었다. 왜 여기까지 왔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졌잖아. 복수를 원했던 건가? 세르펜트는 크게 웃었다. 복수 아니? 복수는 하찮은 감정이지. 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싶어. 전 세계의 경제와 권력을 통제하고 싶어. 대산그룹은 그저 시작일 뿐이야. 나는 너와 내가 함께했던 그 시절의 모든 전술과 지식을 이용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손바닥 안에 있게 만들 거야.
지우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대산그룹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선과 악의 싸움이었다. 세르펜트는 자신의 재능을 파괴와 통제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완벽한 반대였다. 지훈이 정의를 위해 힘을 숨겼다면, 세르펜트는 힘을 드러내기 위해 정의를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너를 막을 거야. 서윤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지훈의 옆에서 그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르펜트는 다시 한번 비웃었다. 너희 둘이 재밌군. 좋다. 하지만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는 그 자리에 작은 폭탄을 던지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재빨리 서윤을 안고 몸을 피했다. 폭발음과 함께 서버실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지훈과 서윤은 먼지를 털고 일어섰다.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폭발의 충격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흩어진 먼지와 검게 그을린 잔해들만이 남았다. 김지훈은 서윤을 감싸 안고 무너지는 잔해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지만 지훈의 품 안에서 그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은 가까스로 서버실을 탈출했고 밤의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세르펜트. 그가 살아있을 줄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에게 세르펜트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과거이자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의 상징이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가 이제 서윤과 그녀의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때 그들의 스마트폰으로 알 수 없는 영상 메시지 하나가 전송되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자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한서윤의 동생이자 대산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이끌고 있는 한민지가 묶여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붉은색 글씨로 카운트다운이라 쓰인 시계가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시계는 1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윤아. 민지야 안 돼. 서윤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세르펜트가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그는 지훈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지훈은 서윤의 어깨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 씨, 진정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인질극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완벽한 미끼입니다. 그는 내가 이성을 잃고 무모하게 돌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서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럼 민지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의 계획은 이미 내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세르펜트는 나의 전략을 복제하고 있지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코드명 페어런트를 실행해 바로 지금. 지훈의 지시에 서윤은 의아해했지만 그는 그녀의 질문에 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눈짓으로 알렸다. 지훈은 화면을 쳐다보며 마치 체스판의 다음 수를 읽는 듯한 눈빛으로 세르펜트의 계획을 분석했다. 세르펜트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그 그림자가 움직이겠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든 완벽한 무대에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겠지. 그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결국은 내게 농락당한 어리석은 광대가 될 뿐이야. 그때 세르펜트가 보고 있던 대형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그가 송출하고 있는 인질극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영상이 점차 선명해지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비밀 자금의 흐름과
수많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의 목록, 그리고 그와 공모했던 전 세계 정치인과 재계 거물들의 이름이 밝혀졌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모든 언론사에 송출되고 있었다. 그것은 세르펜트의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세르펜트의 비밀스러운 범죄의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았다.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분석되었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다. 세르펜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무슨 짓이야?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그의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다. 그것은 지훈이 미리 만들어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세르펜트, 당신은 내가 당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이미 당신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감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을 때 나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 바로 오만함을 노렸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겁니다. 모든 동맹들은 당신을 버릴 것이고 당신의 모든 자금은 압류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이미 손을 뻗어두었습니다. 한민지 씨가 있는 곳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안전합니다. 세르펜트는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해킹당한 상태였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지훈은 한 발 더 앞서 있었다. 지훈은 세르펜트가 인질극을 벌일 것을 예상하고 미리 한민지 씨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그의 옛 동료를 잠입시켰다. 그 동료는 민지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 그녀를 구출하고 세르펜트의 모든 데이터를 해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르펜트가 자랑하던 치밀함은 사실 지훈의 거대한 계획 속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세르펜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의 완벽한 통제력을 보여주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의 추악한 비밀을 보게 되었다. 그의 위대한 계획은 한순간에 수치스러운 재앙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르펜트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권력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실패자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윤과 지훈은 한민지를 안전하게 구출했다. 민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서윤의 따뜻한 포옹에 안도했다. 서윤은 지훈을 보았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거지도 아니었고 전사만도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였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영웅이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세르펜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분노와 복수심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훈이 그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한민지를 구출한 안도감도 잠시. 김지훈과 한서윤은 새로운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스마트폰에 세르펜트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고 입술은 복수심에 가득 찬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림자,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착각하지 마라. 네가 이긴 건 단지 내 작은 게임에 불과해.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하지. 나는 대상그룹 본사에 작은 선물을 숨겨뒀다. 2시간 뒤. 네가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이 폭발과 함께 사라질 거다. 화면에는 대산그룹 본사 건물의 이미지가 나타났고 그 옆에는 119분이라는 숫자가 깜빡거리고 있었다. 세르펜트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지. 내 흔적을 지울 때 나는 몇 가지 기록을 남겨뒀지. 이 퍼즐을 풀면 폭탄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다. 단,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 거야. 내 오만함이 아니라 너의 지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행운을 빈다. 내 오랜 친구. 영상은 끊겼다.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건물 안에 수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비롯한 이사들도. 진정하세요.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폭풍을 잠재우는 듯 차분했다. 그가 우리에게 퍼즐을 남긴 것은
그가 우리와의 지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폭탄의 위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즉시 대산그룹 본사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보안 요원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지우는 경비 시스템을 우회하여 서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유일한 단서는 세르펜트가 남긴 3개의 수수께끼였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랬다. 대산의 심장이자 모든 피가 모이는 곳, 가장 낮고 가장 깊은 곳, 하지만 모두를 움직이는 곳, 심장, 피. 서윤은 혼란스러워했다. 대산그룹의 심장이라면 회장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실일 수도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언어는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은유와 상징을 즐겨 썼습니다. 피는 자금의 흐름을 상징하고 심장은 그 흐름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고 가장 깊은 곳, 하지만 모두를 움직이는 곳.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의 심리를 반영한 겁니다. 그럼 지하은행 금고실이요? 서윤이 추측했다. 대어 깊은 곳입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가장 낮은 곳. 하지만 모두를 움직이는 곳. 그건 중앙 데이터 통제실입니다. 모든 직원의 데이터와 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그곳은 지하 3층에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금고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니까요. 그들은 즉시 지하 3층으로 향했다.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들의 눈앞에는 텅 빈 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작은 모니터가 놓여 있었다. 모니터에는 다음 수수께끼가 나타났다. 대산의 가장 빛나는 왕관이자 가장 위험한 권좌. 하지만 그 빛은 그 주인을 삼키지 못했다. 두 번째 수수께끼를 본 서윤의 얼굴은 굳어졌다. 왕관, 권좌, 회장실이군요. 삼촌이 탐냈던 자리.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실패를 상징하는 곳에 다음 단서를 숨겼습니다.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권좌를 탐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있는 한기옥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들의 심장은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넓고 화려한 회장실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지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가 말한 주인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빛나는 왕관. 하지만 그 빛에 삼켜지지 않은 사람. 당신의 아버지가 한때 소유했던 어떤 물건에 다음 단서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서윤 씨,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물건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나요? 서윤의 눈이 번쩍였다. 그림이요. 아버지는 오래된 동양화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장군의 그림을 좋아하셨죠. 그들은 회장실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동양화 앞으로 다가갔다. 지우는 그림 뒤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림 뒤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수께끼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한 줄기 빛이 그 길을 인도하리니. 서윤은 수수께끼를 읽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지우는 곧바로 해답을 찾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오랜 퍼즐을 푼 것처럼 환해졌다. 이건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적인 지시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가장 높은 곳은 옥상의 통신탑, 가장 낮은 곳은 지하의 발전기실, 가장 차가운 곳은 냉각 시스템, 가장 뜨거운 곳은 전력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한 줄기 빛. 그건 광섬유 케이블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그들은 폭탄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지하 발전기실의 전력 분배 장치 옆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모든 건물의 전력이 모이는 곳이었고
폭발이 일어나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발전 기실에 도착하자 그들은 거대한 장치 옆에 숨겨진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군사용 등급의 폭탄이 들어 있었다. 붉은색 LED가 10분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윤 씨, 당신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 폭탄은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용 폭탄이고 해체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는 군용 폭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이 회사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당신이 옆에서 도움을 줘야 합니다. 서윤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전력 시스템에 도면을 띄우고 그가 폭탄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훈은 차분하게 폭탄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와이어를 자르고 회로를 연결했다. 그의 손은 마치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5분, 3분, 1분, 그리고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지훈은 마지막 와이어를 잘랐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LED가 꺼졌다. 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발전기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미쳐버린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세르펜트였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퍼즐을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지훈이 실패하는 것을 보기 위해 직접 이곳에 왔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해체된 폭탄과 지훈, 그리고 서윤의 얼굴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복수심뿐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마주섰다. 발전기실의 거대한 기계음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듯했다.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는 어둠 속에서 김지훈과 세르펜트는 마침내 마주섰다. 서윤은 두 사람의 대결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육체적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천재의 이념과 전략이 충돌하는 마지막 대결이었다. 한 명은 정의와 보호를 위해 싸웠고 다른 한 명은 통제와 복수를 위해 싸웠다.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세르펜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하니? 나는 네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다. 나는 네가 지켜온 모든 것들을 내 눈앞에서 무너뜨릴 수 있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을 수 있었고 네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한 건물을 폭파시킬 수도 있었다고.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세르펜트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는 세르펜트의 말이 그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르펜트의 말을 듣고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승리했다. 지적인 싸움에서, 그리고 도덕적인 싸움에서.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충돌뿐이었다. 세르펜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주먹을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격렬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에는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 그의 분노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상대를 파괴하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반면에 지훈의 움직임은 마치 물처럼 유연했다. 그는 세르펜트의 모든 공격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다. 그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그의 주먹은 필요할 때만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르펜트의 공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안무 같았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파괴가 아닌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세르펜트는 자신이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격분했다. 그는 거대한 발정이 옆에 놓여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래, 정정당당한 싸움은 필요 없어. 이제 내 놈의 잘난 기술을 무력으로 부셔주마.
쇠의 파이프를 휘두르는 세르펜트의 모습은 마치 미친 맹수와 같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지훈이 피할 수 없는 공격을 하기 위해 몸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순간 지훈은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 눈에서 복수심과 오만함을 보았다. 지훈은 그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세르펜트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 공격하는 찰나의 순간 그의 몸이 노출되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림자처럼 세르펜트의 옆으로 이동했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세르펜트의 손목을 잡고 그의 팔꿈치를 꺾어 쇠의 파이프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세르펜트의 목 뒤에 있는 중요한 혈자리를 정확하게 눌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세르펜트의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멈춰섰다. 지훈은 그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세르펜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르펜트의 손을 잡고 그의 손목을 꺾어 그를 바닥에 무릎 꿇게 했다. 세르펜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은 패배를 믿지 못하는 듯 흔들렸다. 이럴 리가 없어. 세르펜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너에게 졌다고 말도 안 돼. 지훈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힘에 취했고 오만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기술을 알고 있었지만 나의 가장 큰 힘을 잊었습니다. 나는 지키기 위해 싸웠고 당신은 파괴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 이유입니다. 지훈은 세르펜트의 팔을 뒤로 꺾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그때 서윤이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껴안았다. 지훈 씨,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그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겉모습은 초라했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잠시 후 경찰과 특수요원들이 발전기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는 쓰러져 있는 세르펜트를 가리켰다. 저자를 체포하십시오. 그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의 수장이며 대산그룹에 대한 모든 음모를 꾸민 장본인입니다. 경찰들은 지훈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의 낡은 옷차림과 그의 옆에 있는 재벌가의 상속녀를 보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시선은 지훈의 단단한 눈빛과 그가 제압한 세르펜트를 향했다. 그들은 지훈의 말을 믿었다. 세르펜트는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패배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훈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전사로서의 그의 임무는 끝이 났다.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김지훈, 한서윤의 남편이자 이 시대의 새로운 영웅이었다. 대산그룹 본사의 발전기실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한 면은 한서윤의 남편, 그는 영웅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가난한 거지로 알려졌던 김지훈의 정체와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전직 특수작전 요원, 국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전설적인 전략가, 그리고 한서윤의 목숨을 구한 구원자. 그의 신분은 더 이상 베일에 쌓여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그의 침착함과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김지훈과 한서윤은 병원으로 향했다. 한태준과 세르펜트는 이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자백했고 그들의 네트워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민지는 안전하게 구출되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서윤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얼마나 현명하고 용감했는지를,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찮은 것들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외면했는지를. 한기옥 안 회장은 병실에서 서윤과 지훈을 만났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훈에게 용서를 구했다. 김지훈 군, 아니, 자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네. 자네의 겉모습만 보고 자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어. 그리고 내 딸의 결정을 믿어주지 못했네. 모두 내 잘못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회장님, 이미 지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한기욱 참코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자네는 대산그룹을 구했네. 서윤은 이제 그룹의 정식 후계자 자리를 되찾을 거야. 그리고 자네도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네. 나는 자네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기고 싶네. 자네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대산그룹을 이끌어주게. 우리는 자네가 필요하네. 지훈은 잠시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마침내 그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의 기쁨을 느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든 말해주게. 대산그룹의 모든 부패한 시스템을 뿌리 뽑고 모든 권력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저는 그룹의 보안과 윤리 경영을 책임질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는 저의 동반자이자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한기욱 회장은 지훈의 단호함에 감동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히 복수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의와 옳은 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꺼이 그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김지훈은 대산그룹의 새로운 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잘 재단된 슈트를 입고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책임감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한서윤이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경영을 맡아 지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완벽한 팀이었다. 지훈은 거미줄처럼 얽힌 기업의 내부 비리를 파헤치고 불법적인 거래와 부패를 근절하는데 그의 군사 전략가적 재능을 사용했다. 그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기업 내부의 모든 그림자를 밝혀냈다. 서윤은 그의 전략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법적인 조치로 바꾸었다. 그녀의 금융 지식과 사업 수완은 지훈의 정의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들은 회사의 모든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권력 남용을 제거했다. 그들은 오직 실력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만을 등용했다. 그들의 리더십 아래 대산그룹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대산그룹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다. 어느 날 밤, 지훈과 서윤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거리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이 그때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을 겁니다. 지훈이 말했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영웅이었어요. 나는 단지 당신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도와줬을 뿐이에요. 나는 내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의 눈에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지훈은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단단하며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가족,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대산그룹의 본사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거대한 로비에는 이전의 차가운 권위 대신 활기와 열정이 가득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활력이 넘쳤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닌 윤리와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의 일원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김지훈과 한서윤이 있었다. 한서윤은 그룹의 총수가 되어 그녀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단 한 번의 비리도 용납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복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대산그룹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며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었다. 언론은 그녀를 윤리 경영의 선구자라고 칭송했다. 김지훈은 공식적으로 그룹의 부회장이자 윤리 및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그의 직책은 단순히 명예직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뛰어난 전략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 내부의 모든 부패의 싹을 뿌리 뽑았다. 그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음모를 사전에 차단했다. 그의 존재는 대산그룹을 외부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타락으로부터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빛 아래에서 모두를 보호하는 수호자였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완벽했다. 서윤희 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 지훈은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길을 제시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그리고 집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큰 조력자이자 가장 친밀한 친구였다. 주말 어느 날, 지훈과 서윤은 한적한 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깍지 끼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되돌아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그들의 삶은 한때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평온과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서윤이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의 작은 목소리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죠. 내가 옳았다는 게 기뻐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죠.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나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어요.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대산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서윤을 끌어당겨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에 대한 맹세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었다. 한때에 가난한 거지로 불렸던 남자와 오만한 재벌가의 공주였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커플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